오늘은 오랜만에 동창들과 여행을 왔어요.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동창회는커녕 친구 한 명 만나는 것도 어려웠는데 삼형제 모두 결혼시키고 나니 이제 저도 조금씩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따라 몇 번 여행을 다니고 보니 세상에 이렇게 즐거운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점심을 먹고 1시가 넘어갈 쯤 어김없이 제 휴대폰이 울립니다. 누가 전화를 했는지는 안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역시나 휴대폰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니 막내 며느리네요. 어머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뭐 드셨는지 사진 보내주신다고 해놓고. 아유, 미안하다. 음식 나오고 정신없이 먹느라 못 보냈어. 아가는 밥 먹었니? 네, 혼자 먹었는데 어머님 안 계시니까 별로 입맛이 없네요. 아유, 말은. 이따 민욱이 오면 가게는 일찍 닫고 들어가. 알겠지? 정리는 내일 엄마가 가서 할 테니까. 네, 가게는 걱정 마세요. 아참, 어머니 영양제 챙겨드린 건 다 드셨죠? 그럼 밥 먹자마자 바로 챙겨 먹었으니까 걱정 마. 알겠어요. 재밌게 노시고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죠? 저와 떨어져 있으면 어김없이 제 안부를 챙기는 막내 며느리와의 통화가 끝나자 옆에 있던 친구가 부럽다는 눈빛을 보냅니다. 미숙이 넌 진짜 며느리 하나 잘 뒀다.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딨니? 지난번에 너희 식당에서 보니까 아주 싹싹하고 예쁘더라. 어휴, 부러워. 우리 막내 며느리가 생각이 좀 깊긴 해. 어른을 참 잘 모신다니까. 근데 그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느껴져. 아야, 넌 진짜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 큰아들은 의사에 작은아들은 변호사지. 막내도 자기 일 성실하게 잘하지. 거기다 착한 며느리까지. 아유, 혼자 다 가졌다니까. 주변에선 제가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참 부러워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요. 남들 보기에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참 대단해 보이겠지만 글쎄요. 아이들이 결혼한 이후 제대로 얼굴을 본 게 언젠지 기억도 나질 않네요. 제 휴대폰 통화 목록에도 온통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리뿐이에요. 누가 봐도 잘난 아들들은 엄마를 내팽개치고 자기들 대단한 멋에 살고 있지만 주변에선 아무도 이런 제 속사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가 없었다면 지금 저는 참 쓸쓸한 삶을 살고 있었겠죠. 처음 막내 며느리를 만났을 때는 내심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부모 없이 자랐다는 얘기를 듣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지만 한쪽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지만요.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원래 저는 주부였어요.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고 저는 열심히 삼형제를 키웠죠.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는 남편 혼자서 일을 했지만 작은 애가 초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막내를 아이들에게 맡겨놓고 집에서 부업을 하며 생활비에 보태곤 했어요.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열심히 모아서 우리 아이들 하고 싶은 것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해주자. 그게 우리 부부의 목표이자 꿈이었어요. 남편은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언제나 저에게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남편이 큰애가 10살, 작은애가 8살, 그리고 막내가 4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준비 없이 맞이한 이별에 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었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나만 남겨진 것 같고 이대로 남편을 따라갈까 그런 못난 생각도 했었어요. 그때 저를 붙잡아 준 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렸거든요.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당장 급한 것은 돈을 버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벌어오던 월급이 없어졌으니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사실 남편의 사고가 있기 전부터 집안 사정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원래 받던 월급에 비해 얼마 안 되는 돈만 급한 대로 겨우받아 생활했기에 월세도 몇 달이나 밀려 있었죠. 일단 아이들과 지내던 방 2개짜리 월세방을 정리했어요.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내고 수중에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지낼 수 있는 방을 구하기 위해 며칠을 발품 팔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비록 반지하지만 단칸방 치고 크기도 꽤 크고 무엇보다 가격이 싼 방을 얻을 수 있었어요. 주인집 바로 아래에 있는 반지하 단칸방. 큰애와 둘째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긴 내 방도 없고 화장실도 밖에 있잖아.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야 돼? 당분간만 지낼 거야.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방 여러 개 있는 곳으로 금방 갈 거야. 툴툴거리는 아이들을 달래며 이곳에서 반드시 스스로 일어나자.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잘 키워내자. 그렇게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운 좋게도 주인집에서 파출부를 구하고 있어서 낮에는 주인집 파출부로 일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을 챙겨주고 저녁에는 근처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어요. 비록 몸도 마음도 고단했지만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과 생활비를 제외하고 비록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원동력이었어요. 그나마 아이들끼리 잘 놀아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큰애와 둘째가 학교에 다녀와 숙제를 하면서 막내를 곧잘 돌봐줬기 때문에 야간 일을 할 때도 걱정이 덜 됐어요. 어느 정도 수입이 안정이 되면서 비록 없는 형편이지만 큰애와 작은애를 동네 작은 학원에 보낼 수 있게 됐어요. 학원에서도 제 사정을 아시고는 큰애 학원비만 받고 둘째까지 봐주셨죠. 이렇게 도와주시는 손길을 느낄 때마다 저는 더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반지하에서의 1년이 훌쩍 지났어요. 아이들도 이곳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죠. 그해 방학, 아이들은 학원에서 방학맞이 캠프를 떠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캠프를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막내에 대한 걱정이 앞섰어요. 아이들이 없으면 제가 집에 오기까지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는데, 하지만 캠프에 간다고 잔뜩 들뜬 아이들을 보니 가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었죠. 주인집 할머니가 얼마 전부터 크게 아프셔서 아이까지 봐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고요. 주변에는 아이를 맡아줄 만한 분이 없었고, 그렇다고 5살짜리 어린애를 혼자 집에 둘 수도 없고 참 난감했죠. 그러다 같은 공장에 다니는 언니가 제 고민을 듣고는 밤늦게까지 하는 놀이방을 알려주더군요. 언니 아이도 가끔 맡긴다면서요. 애들이 캠프 간 3일 동안만 제가 근무 시간을 조금 줄이면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았어요. 놀이방은 간판도 제대로 있지 않았고 많이 낡아 보였지만 딱 3일만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막내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지금도 이때 생각을 하면 어떻게든 제 선택을 말리고 싶거든요. 아침 일찍 첫째와 둘째는 캠프에 갔어요. 그날따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던지. 주인집 일을 끝내고 나니 공장에 가기까지 1시간 정도 남았더군요.
막내에게 이른 저녁밥을 먹이고 함께 놀이방으로 향했어요. 놀이방은 공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다행히 가는 길에 데려다 줄 수 있었어요. 놀이방에 도착해보니 아들 또래의 어린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물어보니 정식 기관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저처럼 밤에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아름아름 운영을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선생님에게 몇 번이나 우리 막내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워낙 순한 막내는 낯선 곳에서도 울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찾더군요. 어머니, 민욱이는 제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이따 시간만 맞춰서 와주세요. 가끔 너무 늦게 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기 어려워요. 네, 선생님. 직장에 미리 양해를 구해놔서 끝나는 시간 맞춰서 올게요. 걱정 마세요. 우리 민욱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2시간 이후부터는 아이들 자는 시간이라 채워놓고 있을 거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알려주신 번호로 전화 드릴게요. 아이를 낯선 곳에 맡기려니 영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근무 시간이 다가와 서둘러 공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서둘러 일을 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야겠다는 마음만 앞서서 그랬는지 자꾸만 자잘한 실수를 하게 되더군요. 결국 제 시선은 시계를 향했어요. 평소에 이런 적이 없었던 제 모습을 본 작업반장님이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끝내주셨어요. 오늘만이라는 말을 덧붙이시면서요. 순간 마음이 날아갈 것처럼 개운해졌어요. 작업반장님에게 90도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서둘러 놀이방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5분 남짓 떨어진 거리를 걸으며 우리 막내 잘 자고 있으려나, 엄마 보고 싶다고 울진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저 멀리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어두운 밤이었지만 주변은 라이트로 번쩍였고 소방차 소리가 울리고 있었죠. 순간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인지할 새도 없이 발걸음은 연기가 나는 그곳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 막내를 맡긴 그 놀이방 쪽으로요. 놀이방에 다가갈수록 구급차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마음속으로 아닐 거야, 다른 곳일 거야를 수십 번 외쳤을 때 눈앞에 나타난 광경에 저는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놀이방 입구는 이미 시커먼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창문에서는 거센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게 보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아들 또래 아이들이 구조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서 우리 막내 아들 민욱이를 찾아야 되는데 몸이 굳어버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 선생님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우리 민욱이는요? 민욱이 어딨어요? 전열기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소방관분들이 구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선생님을 붙들고 있는 와중에 쾅 하고 유리창이 터졌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장에 불길에 뛰어들려는 제 모습을 보고 선생님과 구급대원이 저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저를 붙잡는 두 사람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시커먼 연기 사이로 아이를 안고 나오는 소방대원의 모습이 보였어요. 한눈에 봐도 우리 막내였죠. 민우가, 아유 세상에, 아들 정신 좀 차려봐. 어? 제일 안쪽에서 발견됐는데 허벅지 쪽에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아이를 구한 소방관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건물에서는 큰 소리가 나며 불길이 커졌어요. 소방관들은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들을 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저는 미리 대기 중인 구급차를 타고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들은 허벅지 쪽에 2도 화상을 입었고 곧바로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덕분에 2차 감염의 위험은 없다고 했어요. 다행히 의식도 곧 돌아올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놀란 가슴을 연신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입원해서 몇 가지 검사를 좀 받고 치료를 집중해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에 따라 입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며 불이 났던 놀이방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가 스스로에 대한 원망 때문에 괴로웠어요. 아이가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된 것도 결국엔 그곳에 보낸 제 탓이니까요.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누구의 잘못인지는 아들이 나가고 나서 제대로 따져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에는 그저 우리 막내는 제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빌었어요. 제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막내는 깨어난 후 화재 사고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음날 의사 선생님은 화상 외에 몸에 별다른 이상은 없다며 퇴원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조금 더 병원에 있는 게 마음이 놓일 것 같았지만 캠프에 간 아이들이 곧 돌아오기도 하고 결국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퇴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잠깐 낮잠을 자는 사이 저는 짐들을 정리했어요. 그때 병실로 한 남자분이 찾아왔어요. 저 어제 놀이방에서 사고 났던 아이가 있는 병실 맞죠? 어제 구급차에 실려간 뒤로 계속 생각이 나서요. 혹시 크게 다친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 어머, 우리 아들 구해준 그 소방관님 맞으시죠? 아, 세상에. 정말 감사합니다. 어젠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제 그 뻘건 불구덩이 속에서 아들을 안고 나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불에 그을린 것 마냥 짙은 눈썹이 기억에 남았거든요. 저는 냉장고에 있던 음료를 들이며 잠시 앉으시라고 권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안 그래도 태어나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직접 와주시고 너무 죄송스럽네요. 아니에요. 어제 이 아이가 마지막 구조자였거든요. 이름이 민욱이네요. 이름도 참 멋있네. 그때 인원 체크가 제대로 돼서 민욱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죠. 그리고 알아보니 거기 건물 자체가 불법 건축물이고 영업신고도 제대로 안 된 곳이라서 아마 처벌을 세게 받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들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죠.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5살 됐어요. 저도 5살짜리 딸이 있거든요. 집에서 자고 있는 딸을 보니까 이 꼬맹이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요. 소방관님은 자는 아이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때 팔목에 있는 그림이 눈에 띄더군요. 유심히 바라보는 제 눈빛을 눈치채셨는지 팔을 걷어 제대로 보여주셨어요. 이건 문신이에요. 잘 보시면 여기 화상 자국이 있거든요. 그게 보기 싫어서 저랑 딸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선만 따서 새겼어요. 이걸 보면 딸 생각이 나서 평소 몸가짐이나 마음가짐도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의미 있는 문신이네요. 딸이 좋아하겠어요. 아직 어려서 문신의 의미는 잘 몰라도 이게 자기 사진이라는 건 알더라고요. 참, 이번은 언제까지예요? 안 그래도 퇴원 준비 중이었어요. 내 정신 좀 봐.
소방관님 성함도 모르고 있었네요. 성함 좀 알려주시겠어요? 우리 아들 생명의 은인이신데 제가 성함은 제대로 기억하면서 살고 싶어서요. 저는 한정호라고 합니다. 늦게까지 화재 현장 수습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텐데 아이가 걱정되어 온 그 마음이 너무 따뜻했어요. 한정호. 이 이름 세 글자는 평생 마음속에 새기고 싶어 소방관님이 떠난 후로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공장을 그만뒀어요. 막내 허벅지에 난 흉터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바라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시장에 조그마한 방이 딸린 작은 식당에 새를 얻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생활은 더 빠듯하겠지만 아이들을 제 눈으로 지켜보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했습니다. 식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 후 유치원에 있는 막내를 데리고 식당으로 왔어요. 아이들은 식당 안에 있는 작은 방에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식당 운영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자리를 잡고 나니 점점 여유가 생겼어요. 칼국수와 비빔밥만 파는 작은 식당이었지만 단골이 꽤 많아져서 점심엔 줄을 서서 먹을 정도였죠.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번 덕분에 이 식당의 주인이 될 수 있었고 비록 전세였지만 반지하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이렇게만 살면 우리 애들 대학교까지는 어떻게든 내 손으로 보낼 수 있겠구나.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식당에서 책을 쌓아놓고 읽었던 첫째와 둘째는 별다른 학원을 다니지 않았는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공부에 열의가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비록 한 군데지만 학원도 보내줬습니다. 겨우 학원 한 곳을 보내준 게 다였는데 그때부터 아이들 성적이 눈에 띄게 쑥쑥 올랐어요. 욕심 같아서는 전과목 과외를 붙여주고 싶었지만 집에 형편을 아는 아이들은 모자란 수업은 인터넷 강의를 들어가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기들도 알았던 거죠. 가난한 우리 집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는 걸요. 형들과 다르게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막내는 제 식당 일을 도우며 자랐어요. 그래도 언제나 엄마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막내 아들이었죠. 막내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렇게 번 돈을 늘 저에게 줬죠. 형들 공부 뒷바라지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면서요. 막내의 완강한 태도에 받기는 했지만 그 돈은 막내 앞으로 고스란히 모아뒀습니다. 언젠가 막내가 원할 때 주고 싶어서요. 제 예상보다 공부를 잘했던 첫째는 의대에 진학을 했고 둘째는 법대에 진학을 했어요. 교육과정이 길어서 학교도 더 오래 다녀야 했고 돈도 더 많이 들었지만 우리 아들들 의사, 변호사 되는 생각만 하면서 정말 열심히 뒷바라지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만족스럽지 못했나 봐요.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학교에 의대와 법대인데 얼마나 대단한 집 아이들이 많았겠어요. 누구는 벌써 외제차를 탄다더라. 누구는 학교 앞에 아파트를 얻어서 산다더라. 주변과 비교를 할수록 아이들이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어요. 잘난 우리 아이들,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못난 저는 애써 모른 척 살았어요. 형들이 의사와 변호사가 된 후에도 저에게 단 한 번도 월급을 가져다 주지 않는 모습에 막내가 저보다 더 섭섭해했어요. 정말 도 이상 사준 것 같은 내복 세트를 보며 속상하다고 연신 불만을 표했습니다. 엄마, 형들 진짜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둘 다 똑같아. 월급도 탔으면서 제대로 인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도 없냐? 아휴, 왜 그래. 형들은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돈 쓸 곳이 얼마나 많겠어.
아니, 그렇잖아. 엄마가 뼈 빠지게 일해서 학비 대줘. 생활비 대줘. 집안 사정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자기들은 알바 한 번을 안 했잖아. 아휴, 우리 민욱이 그래서 속상했구나. 엄마는 괜찮아. 민욱이 너도 엄마한테 돈 그만 갖다 줘도 돼. 너도 쓸 때 많을 거잖니. 막내의 모습을 보면 참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난 아들들한테 다른 부모들처럼 넘치게 못해준 미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렇게 의사로 변호사로 바쁘게 살아가던 아이들이 차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중매를 통해서 부잣집 대리사이 마냥 팔려가듯 결혼했어요. 속상했어요. 분하고 아까웠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결혼하겠다는 첫째에게 처음으로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했던 날, 첫째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럼 이 결혼 안 하고 평생 남들 밑에서 일해요? 아니면 엄마가 병원 차려줄 거예요? 결혼하면 그 집에서 저 병원장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도 엄마는 네가 눈치 보고 살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렇지. 엄마만 가만히 있으면 눈치 볼 일도 없어요. 상견례 때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리고 옷도 좀 촌스러운 거 버리시고 새 걸로 사 입으시고요. 그날 아들의 눈빛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둘째도 비슷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결혼 후 제 집에는 발걸음을 싹 끊었어요. 상견례 때 한 번, 결혼식 때 한 번 봤던 며느리들은 어떤 도리도 하지 않았어요. 자주 찾아오는 것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 딸들인지 연락처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나마 남편 제삿날이 되면 바빠서 못 찾아가 죄송하다며 며느리들 이름으로 봉투를 보내는 거, 그게 다였죠. 저도 더 이상 큰애와 작은애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 행복 찾아 떠난 만큼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 무렵 친하게 지내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몇 년 전 부동산 사장님의 소개로 샀던 다른 지역에 있는 낡은 시장 건물이 있었는데 그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큰돈 벌었다고 축하한다면서요. 저에게도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이날을 기점으로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에 저는 알짜배기 건물을 몇 개 가지게 됐어요. 물론 아이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아이들에게 말하고 벌써 나눠줬겠지만 저도 더 이상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가게로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엄마 칼국수를 먹여주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데려올 친구가 부모님 없이 자랐다고. 하지만 그런 것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여자친구가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야 하듯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아들을 보며 잠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난 부모든 며느리들도 저 모양인데 아무렴 어때 싶어서 일단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 막내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자기 몸보다 큰 바구니를 들며 끙끙대기에 뭔가 싶어 서둘러 받았더니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잔뜩 넣어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 왔더군요. 어머님이 복숭아를 엄청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종류별로 싹 넣어서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회사하게 오는 모습이 꼭 자신이 가져온 복숭아를 닮았더군요. 맛있게 칼국수를 싹싹 먹는 아들 여자친구의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도 막상 마주 앉고 보니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이 걸리더군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네. 엄마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아빠는 제가 8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고모 집에서 잠깐 살았었는데 고모부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저를 키워주실 형편이 안 돼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고모 가족은 이민을 갔고요. 사실상 혼자예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 모습이 어쩐지 짠하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대답을 듣는 제가 더 짠한 마음이 들어서 더는 물어볼 수 없었어요. 막내 여자친구와는 몇 마디 나누지 않아도 심성이 참 올바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의 말대로였죠. 비록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자랐다니. 아들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반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결혼식 전날, 저는 며느리에게 막내가 그동안 저에게 줬던 통장을 건넸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민욱 씨 이름이 써 있는데요? 민욱이가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나한테 가져다 준 돈이란다. 아가가 받거라. 이걸 왜 저에게, 저 이거 못 받아요. 결혼하면 큰 돈 쓸 때가 꼭 한 번씩 있더라고. 그때 이게 있으면 그래도 어디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는 안 해도 될 거야. 엄마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두렴. 그리고 민욱이한테 준다고 해서 걔가 이걸 받겠니? 이거 안 받으면 나 내일 결혼식에 안 간다. 어머니도 참... 알겠습니다. 막내의 결혼 소식을 듣고 집안 수준 알만하다며 펄쩍 뛰던 큰애와 작은애는 결혼식장에 와서도 난리였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집에 장가를 갔으며 처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며 어찌나 티를 내면서 무안을 주던지 막내 며느리를 바라보는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정작 막내 며느리는 조용히 웃을 뿐이었죠. 유일하게 의지하는 자식이 결혼을 하고 나면 한동안 허전할 거라는 제 예상과 달리 저는 더 바빠졌어요. 고작 10분 거리에 살면서 점심 때면 밥은 먹었냐,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주말엔 일도 오러 오겠다. 아이들은 결혼 후에 오히려 저를 더 챙겼어요. 요즘엔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식사 때면 여전히 바글바글한 손님들을 보고 막내 며느리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어머니, 그냥 식당 이모 계속 쓰시라니까요. 식사 시간 아닐 때도 손님 많이 오시는데 점심시간에만 쓰시지 말고 계속 쓰세요. 네? 난 이게 몸에 배어 있어서 하나도 안 힘들어. 자꾸 잔소리 할 거면 너희 집에 가. 자꾸 이러시면 저 회사 관두고 여기서 맨날 죽치고 있을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며느리가 저랑 같이 일하겠다고 할 때마다 무척 고마웠어요. 매일매일 나를 챙겨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살아가는데 정말 큰 위안이 되거든요. 저에겐 막내 아들 내외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내 아들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났고 그 사이 막내 며느리는 정말로 회사를 그만두고 제 식당에서 저를 도와 일을 했어요. 처음 해보는 식당 일이 힘들 법도 한데 저랑 같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재밌다고 따라다니는 막내 며느리가 얼마나 예쁜지. 퇴근한 아들이 식당으로 와서 같이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요즘 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식당에 나가려는데 평소와는 몸이 다른 게 느껴졌어요.
살짝 열이 나는 것도 같고 몸도 으슬으슬 춥게 느껴지는 게 감기가 오려나 싶었죠. 가게에 도착해 재료 준비를 하는데 막내 며느리가 제 상태를 바로 눈치채더군요. 어머니, 집에 들어가 쉬세요. 하루 푹 자면 나을 거 일주일 알아놓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나 지금껏 감기 한번 걸린 적이 없다니까 그러네. 오늘 주말이라 저랑 민우 씨랑 같이 봐도 충분해요. 안 되겠다. 어머니, 그럼 저랑 같이 사우나 가서 땀 쭉 빼고 와요. 당신 잠깐 혼자 있을 수 있지? 내가 아까 이모님 연락드렸거든? 오실 수 있다니까 같이 가게 좀 봐줘. 나 어머니랑 사우나 가서 몸 좀 지지고 올게. 제 앞치마를 강제로 벗겨낸 막내 며느리가 저를 데리고 사우나로 향했어요. 투덜거리면서도 내심 기대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이후로 자식들과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혼자 가면 서로 등을 밀어주는 엄마와 딸을 볼 때마다 사실 부러웠어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며느리의 의견에 따랐습니다. 가볍게 샤워를 마쳤더니 옆에서 뜨끈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제가 탕에 먼저 들어간 사이 급하게 나오느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탓에 세면용품을 구매한 며느리가 뒤늦게 목욕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리를 잡고 정리를 하는 며느리의 등을 본 순간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걸 며느리의 등에서 보게 될 줄이야. 아무것도 모른 채 탕에 들어온 며느리의 등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확실했습니다. 크기는 달랐지만 남자 옆에 풍선을 들고 있는 여자아이의 모습은 그때 본 그것과 똑같았어요.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는 그것. 바로 우리 막내 아들을 구해준 소방관의 손목에서 봤던 그 문신이요. 이게 대체 왜 막내 며느리의 등에 있는 걸까?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가, 너 등에 이거 뭐니? 이거 타투예요. 문신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소방관이셨거든요. 손목에 화상 자국이 있었는데 그 위에 있던 타투예요. 일하면서 재생각하려고 아빠가 저랑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새긴 건데 아빠 돌아가시고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빠가 저랑 늘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똑같은 타투를 새긴 거예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막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인 그분의 딸이라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성함이 혹시 한정호? 어머님이 어떻게 아세요?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이게 대체 무슨 인연일까? 한동안 생각에 잠겨 멍하니 있는 저를 며느리가 일단 나가자며 탕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일단 서둘러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탈의실 평상에 앉아서 기다리는 저에게 며느리가 카운터에서 사왔는지 따뜻한 쌍화차를 건넸어요. 어머니, 이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아빠를 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연아, 너희 아버지가 우리 민욱이를 살리셨어. 깜짝 놀라는 며느리에게 막내 아들이 5살 때 났던 화재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은 워낙 어릴 때라 자기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자신을 구해준 멋진 소방관 아저씨가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이제는 희미하게 남은 아들의 화상 흉터를 볼 때마다 그 소방관님의 이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요. 제 말을 들은 며느리는
돌아가신 아빠 생각에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민욱 씨와 제가 이런 인연이 있을 거라고는. 나도 정말 놀랐어. 등에 있는 그 타투를 못 봤다면 아마 평생 몰랐을 수도 있었겠지. 아버님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지? 일하다가 그렇게 되신 거니? 아니요. 퇴근하고 집에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근무 이후에 사고가 난 거라서 순직 인정은 당연히 안 됐고 보상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 뒤로 참 어렵게 살았죠. 이 타투는 성인 돼서 고아원 나오자마자 새긴 거예요. 이제 완전히 혼자 살아야 하는데 아빠라도 늘 곁에 있으면 제가 힘을 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이고,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연아, 너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비록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절대 잊어선 안 돼. 아버지가 살린 수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이야. 우리 민욱이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널 나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 민욱이를 살렸으니 이제 그 보답을 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진작 알아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며느리와 저는 한동안 무슨 사연 있는 사람들처럼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밀린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흘렀어요. 저와 막내 며느리는 서로 팔짱을 낀 채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제 오냐며 장난 섞인 핀잔을 건네던 아들이 저와 며느리를 보며 흠칫 놀랐어요. 아니, 두 사람 뭐 얼굴까지 담그고 있었어? 눈이 왜 이렇게 부었대? 자신의 말에 서로 마주보며 웃는 저와 며느리를 보고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대답을 하는 대신 식당 안쪽에 둔 자신의 가방에서 수첩을 하나 꺼냈어요. 막내 며느리가 늘 가지고 다녔던 수첩이었죠. 수첩의 맨 뒤, 영수증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에서 구겨지지 않게 코팅해서 잘 보관하고 있는 그 사진이 등장했어요. 아들은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진을 보니 제 기억이 더 선명해졌어요. 그 시절 그 모습 그대로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활짝 웃는 소방관님의 모습이 제 눈앞에 그려졌어요. 맞아, 이분이야. 한정우 소방관님이 맞아. 어? 엄마가 장인어른 성함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소방관인 건 또 어떻게 하셨대? 내가 얘기한 적이 없을 텐데. 영문을 몰라 눈에 물음표가 가득한 아들에게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며 아주 어릴 때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병실에서 자신의 이마를 쓰다듬던 그 손길은 기억이 난다면서 벌써 눈이 그렁그렁해져서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둘 다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더 깊어진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제가 며느리의 엄마가 되어 다시는 아픈 일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그렇게나마 꼭 소방관님께 보답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 막내 며느리에 대한 제 마음은 더 애틋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고민했던 일을 실행에 옮겼어요. 바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서 새 아들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죠. 유언장에는 집과 식당, 그리고 타지에 있는 건물들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리에게 물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보낸 유언장을 받은 큰애와 작은애는 한 걸음에 제 식당으로 달려왔어요. 평소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아이들이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오다니 참 기가 막혔죠. 엄마, 이거 뭐예요? 엄마한테 이런 게 있었다고요? 이거면 제 개인 병원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와, 뒤통수가 얼얼하네. 엄마 그동안 가난한 척 하더니 기가 막히네. 막내 넌 알고 있었지? 저놈 엄마 돈 있는 거 알고 엄마 옆에 붙어 산 거야. 내 말 맞지? 아이들의 얼굴은 잔뜩 화난 상태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서글프더군요. 지하 단칸방에서 살던 시절, 제가 겨울에 호빵 하나를 사오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던 예쁜 얼굴들이 어쩌다 그렇게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됐을까요? 어쩌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한 건 제 탓일지도 몰라요. 아빠도 없이 가난한 집에서 자라게 한 게 미안해서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던 저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오늘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낸 것 같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바란 게 있었니? 돈 잘 버니까 용돈 좀 달라고 했니? 아니면 명절에 집에 안 온다고 섭섭하다고 한 적이 있니? 아빠 제사까지 모른 척해도 바쁜 애들이니까 이해하자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너희들에게 이 엄마는 항상 부끄럽고 가난하고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었지. 그런 무시를 당했어도 너희들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참았던 거야. 하지만 내 이런 행동이 처음부터 잘못됐던 것 같구나. 의대 공부며 로스쿨 공부며 나는 너희에게 할 만큼 했다.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그 엄마는 이제 없다고 생각해. 나도 이제 내 자식은 민욱이랑 창현이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갑작스런 형들의 등장에 막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제가 한마디 더 하고 내쫓으려는데 막내 며느리가 자기 남편 앞에 서더군요. 아, 진짜 수준 떨어져서 못 들어주겠네. 의사랑 변호사면 뭐해요. 머릿속이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주버님들, 본인들 손으로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십몇 년을 어머니랑 민욱 씨 돈으로 살아놓고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재수 씨는 우리 집안일에 빠져요. 우리 집안일? 와, 누가 보면 여기가 아주버님 집인 줄? 오늘 말고 집에 언제 마지막으로 왔어요? 아휴, 기억이나 나세요? 제가 결혼하고 집에 온 적 없으니까 최소 1년은 넘었겠다. 그쵸? 아니면 최소한 안부 전화라도 한 통 한 적 있어요? 잘난 형님들은 손가락이 부러졌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진짜 아주버님들 집이 맞는지,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휴일에는 뭐 하는지 아세요? 아니, 알고는 싶으세요? 첫째 위협에도 기죽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내뱉는 막내 며느리의 모습에 제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졌어요. 어쩜 이 아이는 말도 이렇게 똑부러지게 잘하는 걸까? 제가 진작 했어야 했는데. 막내 며느리의 일침에 첫째와 둘째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나는 더 할 말 없다. 이만 돌아가도록 해. 그리고 앞으로 찾아오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으마.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민욱이 정현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우리 방해하지 말고 지금처럼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게 살자. 단호한 저의 말에 눈빛을 주고받던 첫째와 둘째는 인사도 없이 어물쩡 가게를 떠났어요. 그래도 천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허전하면서도 시원하고 안타까우면서도 후련한 그런 기분이 들었죠.
제 표정을 읽은 막내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제가 낳은 자식이라면 분명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고요. 마음 약한 막내는 기분이 좋지 않은지 오늘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3시에 술을 한잔 하자고 하네요. 며칠 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큰애와 작은애가 저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감기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일 좀 쉬어가며 해라. 딱히 제가 답장을 보낼 문자는 아니었기에 그저 받기만 했죠. 막내 며느리는 내심 놀라면서 이제야 좀 정상인으로 보인다며 제 앞에서 애들 흉을 봅니다. 그렇게 문자로 시작된 아이들의 마음은 짧은 통화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아이들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깨달은 것 같다면 부모는 기회를 줘야겠죠. 큰아들은 집에 다녀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알렸어요. 집에 들어가 며느리와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국 대판 싸웠다고요. 병원 자리를 내세워 협박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제대로 한 대 맞은 것 같았답니다. 그동안 뭐가 씌어도 제대로 씌었다면서 앞으로 자신이 노력하겠다고, 그리고 막내 며느리에게도 심하게 이야기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전했어요. 속이 넓은 막내 며느리는 앞으로 잘하길 바란다는 말로 그날 일을 깨끗하게 잊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막내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을 똑 닮은 딸을 낳았고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한 첫째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전 처가의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면서요. 얼마 전 제 생일 때는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여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40년 만에 첫째 아들에게 받아보는 미역국이었거든요. 둘째는 여전히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전화라도 자주 하려고 노력해요. 지난 명절에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혼자였지만 집에 왔더라고요.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데 제 자격지심 때문에 스스로 망쳐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뒤늦게 밀려옵니다. 막내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관계가 나아진 것 같아요. 참 고마운 일이죠. 그 옛날 사방이 검은 연기로 차오른 그 순간에도 망설임 없이 막내 아들을 구해준 소방관님,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식들을 포기하려고 했던 저를 구해준 소방관님의 딸, 두 사람 모두 저를 다시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준 은인입니다. 막내 며느리가 제 곁에 온 것이 평생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집니다. 지금도 제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 언제나 든든한 기둥, 평생 기댈 곳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